예,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의 2022년도 제1차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평화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평화와 인권교육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그 당시에 미중 간의 데탕트라고 하는 국제적인 정세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낸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이 처음으로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지켜졌다면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그 원칙상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남북한이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남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해서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다라는 점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은 분명 중요한 계기이지만 지난 남북한 대화가 정부 중심의 위로부터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어떠한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화는 정부에 의해서 위로부터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함께 되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통일교육은 그동안 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홍보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교육자가 함께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장에서 만나서 한반도에서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성취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렇다 할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평화를 성취해 나갈 것인가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한반도에서 영구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이신 통일교육원의 정진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50주년 기념 평화 통일 교육의 현황과 과제, 평화와 인권 교육의 관점에서라고 하는 2022년도 서울교육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의 제1차 학술대회 제1회의 제1세션 사회를 맡은 국립통일교육원의 정진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 학회의 제목만큼이나 7.4 남북 공동성명 50주년이면서 그리고 통일교육 5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는 국가가 정한 통일교육 주간을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통일교육 주간 또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일에서 여러 가지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주간 중에 24일 오늘 화요일에 뜻깊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기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이 귀중한 학회의 사회를 맡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제1회의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순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먼저 발표 20분 정도 하시면 그 다음에 토론을 맡으신 분이
10분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표와 토론 각각 한 팀으로 구성이 돼서 30분 정도를 한 뭐랄까 한 분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팀에 발표 토론을 하고 그다음 교대로 발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평화 교육에 대한 측면들은 강조해도 굉장히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저희가 7사 남북공동선언 50주년을 기념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념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성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방금 우리 서울교대 통일교육선도대학 단장이신 윤철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래로부터의 평화 교육과 아래로부터의 통일교육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 저희 맨 처음 발표를 맡아주실 윤철기 서울교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철기 교수님은 방금 처음 개회사에서도 인사를 하셨듯이 현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윤리교육과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대학원에서는 통일, 평화, 시민교육 전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정치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랜 동안 기회 주고 계십니다. 먼저 윤철기 교수님의 한국 평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서울교대 윤철기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그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생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통일교육이었고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시작된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 평화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아졌고 평화교육과 관련된 연구자들 그리고 평화교육을 하려는 교사들 그리고 사범대와 교육대학의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어떤 초석이 됐던 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2018년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름도 평화통일교육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은 지금 조금 전에 정진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여전히 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사실은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최대한 회피해 나가면서 통일의 의지와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자리매김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그런 과거에 통일교육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평화통일교육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학생들과 학습자들과 교육자들이 논쟁적인 주제를 찾아내서 오히려 논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 제한된 지면이어서 전부 다 나열하진 못했지만 몇 가지 꼭 논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논쟁을 회피하는 교육에서 논쟁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론의 장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과제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문제의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으로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정치교육 같은 경우는 1976년도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서
학생들과 논쟁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통일교육 혹은 평화통일교육은 그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평화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유, 교육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은 이미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서독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텔스 합의에서 그 강조되었던 이 논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논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쟁점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쟁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최대한 이 논쟁적인 쟁점들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진일보한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권위주의 시대에는 방공교육, 사실 방공이라는 용어는 뭐랄까요, 대단히 뭐랄까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멸공, 승공 이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개념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근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방공교육에선 벗어났다고 하지만 논쟁적인 주제들을 교과서나 학교 교육에서나 그리고 심지어 시민 교육에서나 잘 다루지 않는 그러한 측면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보이텔스 합의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세 번째 합의가 뭐냐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스스로 대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어떠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학습자가 정치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1968년도 독일의 학생혁명을 거치면서 빌리 브란트 정부가 들어섰고 빌리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그 다음에 그 동방정책 가운데서 데탕트가 시작됐고 72년도에 동서독 기본조약이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국제적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합의에 독일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합의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합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특히 통일교육 혹은 평화통일교육 분야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합의들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해서 교육자들과 이 학습자들에게 정치적인 자율성을 부여하고 특히 교육자들에게 강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벗어날 때가 이제 됐다. 아니 너무 이미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민주화됐다고 얘기하는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 지금 87년생들이 30대 후반이에요. 30대 중반 후반.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합의를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자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평화교육의 그런 주요 내용들을 우리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통일교육에 수용해서 현재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고 학습자와 교육자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론장이 평화통일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야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분단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일교육의 문제점인데요. 여전히 톱다운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강했고 그다음에 논쟁을 회피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면서 교육자들을 탈정치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도 엄연히 시민이고 정치의 주체인데 강의를 할 때만큼은 아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끔 그 다음에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비록 어리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이자 시민인데 시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어떠한 일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는 그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교육에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과제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분단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 발표에서 신대진 박사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분단된 구조 하에서 전쟁으로만 우리가 목숨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 이외에도 한국 사회 내부의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히 한국 사회 내부에서 적으로 몰리면서 적으로 간주되어서 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4.3과 5.18로 인한 5.18로 대변되는 이른바 국가폭력이 있었고 이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역사적인 왜곡이 있고 그로 인해서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려고 하는 조치만 있었을 뿐 교육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가 만들어낸 그 국가폭력을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고 그 국가가 폭력을 합리화하는 방식은 대단히 비겁하게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까지 했었고 합리화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유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단이 만들어낸 이런 적대적인 정체성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은 북아일랜드에 처음 갔을 때 북아일랜드의 역사 교육에서 이 북아일랜드에서도 이 국가 폭력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 교육 속에서 어떻게 설명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독일에서도 이 나치즘, 파시즘에 대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이 국가 폭력의 문제로 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했던 그런 과오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4.3 사건의 사례를 이 발표문에는 안 쓰고 이 PPT에는 썼는데 이건 지금 제가 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것들인데 뭐 이러한 4.3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특히 이 시기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개입이라고 하는 문제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다각도로 접근을 해서 국가폭력이 이 당시 국가폭력들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 우리가 흔히 인과주의 평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폭력의 원인을 알아야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폭력의 문제, 이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첫 번째로 우리 평화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비 감축에 대한 문제인데요. 군비 감축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북아일랜드의 데리 길슨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설명을 못하는 영어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데리 길슨 교수님이 저한테 한 답변이 뭐였냐면 남한의 군비 증강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핵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비가 증강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그랬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한신대 강순원 교수님한테 했더니 한신대 강순원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소개해준 논문이 군비 감축 교육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무기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들을 교육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는 더 필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의 남성들의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최소한 뭐 기본적으로 수류탄과 그다음에 소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된다는 거죠. 남성 성인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행히 우리가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 무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위험성, 군비를 증강시키는 것의 그런 문제의식이 대단히 부족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도 이 비핵화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감춰서 우리의 군비 증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스스로 반성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군비 감축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군비를 감축하는 것만큼 그에 따르는 어떤 새로운 사회 지출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군비를 줄이고 다른 어떤 사회 지출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렇다면 군비 감축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더 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 왔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조한 만큼 이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군비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남북한이 군비를 감축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로 남북한이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단히 논쟁적인 이 주제에 대해서 또 학생들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른바 한국의 핵무장론, 뭐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그것을 다시 배치해야 된다든지 혹은 자주적으로 역시 핵을 스스로 무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자주국방론이 논의되면서 북한의 이 핵 보유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왜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기본합의서 바로 직후에 다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런 과거를 기억만 하더라도 이것이 갖고 있었던 문제, 남한이든 북한이든 핵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한이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각축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이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군비가 증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짐으로써 우리 시민들 스스로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 동북아시아의 그런 이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과의 연대를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가 다른 글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북한이 지구상에 제일 먼저 국경을 폐쇄했죠. 국경을 폐쇄하고 나서 탈북민들이 많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3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들어오는 그 수가 갑자기 급감해서 그런지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북한 이탈주민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적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로는 먼저 온 통이라고 북한 이탈리아민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우리 사회에 적응하라고만 하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교육들이 많이 부족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기로 해서 난민이라든지 이주노동자라든지 다양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우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제 대단히 그러한 계기들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북한의 그런 경쟁 의식 속에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한이 더 잘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남북한의 관계가 잘 사는 남한과 가난한 북한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라고 하는 남북 관계,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냉전적인 대립 의식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우월 의식 자체에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이지 그들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어떤 불로소득, 우리가 렌트라고 부르는 그런 불로소득들이 증가하면서 특히나 그러한 측면들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한 사회 내부에서도 대단히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평화교육 역시도 어떤 지구적인 불평등과 지구적인 정의에 대해서 글로벌 저스티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남북한 그런 경제적 격차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평화교육이 새로운 어떤 평화를, 즉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공론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확실히 우리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의 단장님으로서 폭넓은 그러면서도 핵심이 될 만한 주제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주는 발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들 같은 경우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저도 제가 미국하고 독일에서 한 20여 년 있다가 이제 작년에 막 들어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중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예. 아마 교육자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처럼 정부에 소속된 교육자로서 본다라면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밑으로부터의 평화교육에 대한 내용들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성찰적 교육이라는 측면, 성찰적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발표였기에 우리 여기에 맡은 토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토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분은 우리 어린이 어깨동무 사무총장 최혜경 총장이십니다. 우리 최혜경 총장님은 어린이 어깨동무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기아 지원 문제부터 해서 문화교류 활동까지 그리고 또 국내 통일교육까지 오랜 동안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저하고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혜경 사무총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어린이 어깨동무 최혜경입니다. 윤철기 교수님께서 그 분당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평화교육의 과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각각이 되게 엄청난 주제여서 첫 번째 한번 읽고서는 다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제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론적인 배경이라던가 과거, 현재의 현황이라던가 대안이라던가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파트별로 다시 한번 제 생각도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는 정체성이 시민단체 활동가이다 보니
연구자분들이 이런 제안을 해주시면 이 실천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직업병처럼 이걸 어떻게 모색해야 될 것인가가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특히 결론 부분에 말씀하셨던 한 4-5가지의 평화적 역량을 말씀하시면서 평화 시민을 육성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는 특히 최근에 한국의 정치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이거를 시민단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가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발표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윤 교수님 발표의 대부분을 동의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적인 거를 고민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입장에서 몇 가지 그 의견도 구하고 싶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고요. 특히 요즘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고민되는 게 한국 사회가 이 공공성이라던가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에 합의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희석되고 약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평화적인 가치라는 부분들을 함께 설득 논리를 만들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지금 한국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3가지 질문이 엄청나게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표 주제 자체가 엄청나게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컨셉으로 제가 토론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군비 감축 문제가 있는데요. 발표문에 보면 평화교육은 군비 증강 대신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한국에서도 군비 감축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서 군비 지출을 사회 지출로 복지나 뭐 이런 부분들로 전환했을 때에 시민들이 일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편익 부분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또 다시 반추해 보면 평화를 가장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조차 공격적인 군사력 강화를 통한 새 시대 준비라는 민명하에서 군비 증강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군사력 11위, 세계 군사력 한국이 11위였다면 거의 6위로 지금 마감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를 조금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북을 적으로 재개념화하면서 이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프레임들을 좀 더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며칠 전에 끝났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이제 군사 안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 안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경제 안보 개념들을 더 끌어와서 안보가 정말로 되게 절대적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거를 더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 북쪽의 군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적인 입장에서의 안보의 틀로만 우리 사회가 접근했다면 이제는 안보의 경계도 국제 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윤 교수님이 제시하신 뭐 군비 지출이 이렇게 사회복지 지출로 된다라는 이러한 설득 논리만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내지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에 설득 논리가 약간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안보 논의에 맞게 내지는 그거에 대항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군비 감축의 필요성, 설득 논리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이후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 설정에 대한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윤 교수님이 제시한 평화교육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평화교육의 과제를 어떤 과정으로 어떤 목표 지향성으로 할 것이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질문이 저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문점 선언 계기로 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민족적 특수성이나 통일보다는 평화, 국제적인 보편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북을 사이좋은 이웃으로 칭하면서 이러한 입장들을 공식화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쪽도 2019년 신년사를 보면
남북한의 관계를 과거처럼 통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아니라 평화, 번영, 통일의 단계로 그래서 그런 식의 남북 관계를 설정했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민족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식으로 또 다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는 미묘하게 남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늘 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은 있었지만 실은 그 한반도 상황에서 특히 남북 관계에서 주인공이 될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는 어떠한 남북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토론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고 이국가 체제로 뭘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왠지 통일과 민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런 발상과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냐라는 걸로 오히려 되게 위축되는 논의 구조가 우리 사회에는 있지 않나 싶어갖고요.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국민 의식도 바꿨고 남북이 서로를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상대를 바라보는 기준도 바뀌었고 국제사회에서 남북 간의 역할과 책임도 좀 달라지는 이런 모든 변화를 좀 봤을 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평화교육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서 이 논의 구조를 확산시키고 발전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평화교육이나 평화운동은 실은 국가 단위 움직임보다 시민사회 움직임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평화교육의 주제 중에 어떤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아래서의 엄청난 실천적인 것도 약간 이렇게 한계나 이렇게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자기 성찰이기도 하고 자기 반성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국가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시민단체가 국제연대를 통해서 국제 정치 경제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과 영향력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또 현실인데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시민단체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겠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단체가 지금의 현재에서 어떤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신랄한 말씀도 해주시고 시민단체도 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격려도 좀 해주시면서 비판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아서 조금 더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이상입니다. 예, 우리 역시 현장에 고민이 깊이 담겨져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 세 가지는 상당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상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시간 좀 배분이 좀 있기 때문에 길어야 딱 5분 안으로 답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문을 영 허술하게 썼는데 이렇게 좋은 질문을 받게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군비 감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지금 6위이고 이 군비 증강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방위백서도 우리 군비 증강을 통렬하게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방위백서에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방위백서 이번에 글 쓰면서 방위백서 직접 찾아봤는데 아예 따로 섹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박스해서 따로 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던데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군비 증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군비 증강을 우리의 주변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것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딜레마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이념적인 차원을 떠나서서 어떤 보편적인 가치로서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군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우리의 국방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정치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사회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강해지면 되게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국방력이 군사력이 강해지면 우리의 안보를 반드시 지켜줄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진보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나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군비 증강에 대해서는 자주국방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즉 정치 사회 내부에서는 서로 어떤 이념적 성향이 달라도 이 자주국방론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더욱더 시민사회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행위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남북한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이 남북한 관계 설정을 다시 해서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의 역량이 중요한데 오히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별로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저께도 지금 다음 토론하시는 박주아 박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 한반도 문제가 언제부턴가 지금 대선 정국이 끝나기 직전부터 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 이 평화 프로세스가 별로 진전이 안 되니까 시민들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거의 관심이 무관심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논의한다고 해도 그게 되겠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스스로 이 문제에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새롭게 이 문제에 이 어떤 군비를 감축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어떤 중요한 행위자로 시민사회가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피로도를 느끼고 관심이 없어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시민단체와 시민사회 간에 어떤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거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시민단체들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민단체들 우리가 지금 북한이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민협이 이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잘 몰라요.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모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들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몇몇 소수의 생각 있는 시민단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실 북민협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는 북민협 스스로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정부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부가 이 북민협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하고의 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하고의 접촉면을 넓히려는 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사회의 어떤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너무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가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그 토론과 발표와 토론 제1 발표와 토론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첫 번째 발표 토론 팀은 궁극적으로 현재 많은 경우에 통일교육조차도 학교 상황에서 본다면 일선 학교에서 본다라면은 이미 학생들조차도 많이 관심이 없고 일단 교사들도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유가 대부분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보면은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그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요 논란이라는 것은 커져야 되거든요. 잠재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걸 잠재우는데 했던 관료적 성향이 없잖아 있어서 점점점 아래로부터의 변화들이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상에서의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또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찰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발표와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발표와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